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치러졌던 9급 공무원 경제학 기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진행해보면 사실 그렇게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난이도가 엄청 높은 수준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셨다면 충분히 90점 이상 획득할 수 있던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번부터 좀 빠르게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우리 생산자 이론에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책형은 나책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어느 기업의 자본의 한계 생산과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각각 4와 2이며 완전 대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은 MPK로서 이게 이제 4고,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이 2가 되는데, 이게 항상 일정하면 노동 한 단위가 자본의 절반, 그래서 노동 한계와 자본 절반이 완벽하게 대체가 된다라고 배우셨죠. 자, 이거를 우리는 MRTS LK 한계 기술 대체율, 그래서 노동 한 단위와 자본 2분의 1개가 완벽히 대체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자본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그러면 이제 자본 한 개는 노동 2개와 완벽히 대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었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GMP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A국에 뭘 물어보고 있죠? GMP를 물어보고 있죠.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보시면 A국의 수출입 총액은 300억 원이래요. 수출입. 그래서 300억 원으로서 대외 의존도가 30%이며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은 50억 원이다. 이때 국민 총생산을 물어봤고, 사실 여기 이제 대외 의존도라는 게 조금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엔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단 그 뒤에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외 의존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건데, 여기 대외 의존도가 30%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제 순수치 요소 소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자, 수출입, 수입 총액이 300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GDP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출입 총액이 이게 300억 원이니까 이거를 뭘로 나눈 것을? 이것을 이제 GDP로 나눈 것. 이게 대외 의존도인데, 대외 의존도가 문제에서 30% 혹은 0.3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GDP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GDP는 얼마죠? GDP는 1000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구했다면 쉽게 GNP는 찾을 수 있죠. 그래서 GDP 더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GDP에서 순수치 요소소득, 순수치 혹은 순대외 요소소득을 더하면 그게 GN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DP가 1000이라는 걸 구해놨고, 문제에서 순수치 요소소득이 50억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1050억.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보시면 국제시장에서 셔츠를 수입하고 있는 개방경제를 가정하자. 국제시장에서 셔츠 가격 하락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수입국, 셔츠를 수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입국의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건데, 어떤 재화만 고려하고 있다? 셔츠라는 재화만 고려하는 부분 균형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전 세계 셔츠 가격, 우리가 월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PW라고 표현해 보면, 이 전 세계 셔츠 가격이 떨어지게 될 때 이 수입국의 후생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때 단 국제시장에서 셔츠 가격 하락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고 셔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 수입국에서 셔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셔츠에 대한 공급이 있을 것이고 사실 개방을 하지 않았으면 이 P0 가격 하에서 Q0만큼 거래가 됐을 텐데 이 국가는 수입국이었을 테니까 월드 프라이스는 개방 이전 이 나라의 개방 이전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PW로 수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셔츠 가격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셔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 세계 셔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더 낮은 가격으로부터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좋을 것이고 생산자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얼마큼 증가한다? 이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 국내 셔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요 면적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번 셔츠의 국내 가격은 이만큼 하락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개방경제, 좀 더 정확하게는 사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가정을 했던 거죠. 두 번째, 국내 셔츠 생산자 잉여는 얼마큼 감소해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감소하게 되죠. 이제 소비자 잉여의 증가폭이 생산자 잉여 감소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내 총 잉여는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해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느 재화의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을 5원에서 고정시키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균형 거래량의 변화와 자중 손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규제, 특히나 어떤 가격 규제죠? 일단 최초 균형 가격을 찾아보면 우리가 공급 함수가 10P로 주어져 있고 수요 함수가 80-10P로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되나요? 4가 되겠죠. 4가 맞나요? 4.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얼마가 되는 거죠? 4를 여기 넣든 40이 되는 거죠. 자, 현재 최초 상황을 그래프로 묘사해 보면 PQ 평면에서 사실은 기울기가 10이 아니고 10분의 1이죠. 훨씬 완만하게 그려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공급 곡선,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을 그리고 이제 균형 가격은 4, 균형 거래량은 40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을 5원에서 고정시키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격을 5로 고정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뭐죠? 최저 가격제가 되는 거죠. 최저 가격제. 그래서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최저 가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최저 가격제, 사실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최저임금제를 보셨는데 여기서는 노동시장이 아니고 제품 혹은 재화시장에 적용되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거래량이 얼마로 줄어요? 가격이 5일 때 수요는 얼마죠? 30이 돼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얼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10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한 자중 손실은 항상 우리가 바뀐 거래량에서 수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하나 생기고, 그게 항상 자중 손실로 우리 찾는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자중 손실의 크기를 사실 찾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의 요 길이는 10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요 길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30이라는 거래량에 해당하는 공급 곡선의 높이, 그러면 이 Q가 30일 때의 P값을 찾는 거죠. 다시 말해서 P가 3일 때 공급 양이 30일 테니까 이 공급 곡선의 높이가 3이라는 걸 찾아냈고, 그러면 이 자중 손실의 크기는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로? 10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5번을 풀어볼까요?
자, 5번은 리카르도 비교 우위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다음은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이용해서 갑국과 을국인 쌀과 옷을 각각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한 노동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요소량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생산성에 역수를 주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 갑국, 을국, 그리고 쌀과 옷이 있을 때 각각 이 수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숫자가 클수록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한 노동 시간이 많이 들수록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라서 사실은 갑국이 쌀도 잘 생산하고 옷도 잘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위로 따지면 갑국이 두재와 생산 모두에 있어서 절대 우위를 갖게 되는 거고 1번은 반대로 설명했으니까 틀린 얘기죠. 자, 2번 갑국은 옷 생산에, 을국은 쌀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자, 비교 우위를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을국이 갑국에 비해서 쌀은 2배 못 생산하는 거죠. 2배 못 생산한다. 필요로 한 노동량이 2배 많다는 건 2배 못 생산하는 거고,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을국이 갑국보다 필요로 한 노동량이 3배 많은 거니까 3배 못 생산하면 상대적으로 덜 못 생산하는 거는 뭐죠? 쌀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을은 쌀 생산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고 갑은 옷 생산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다. 혹은 이걸 이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교 우위를 찾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회비용을 가지고 찾는 거.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건 쌀과 옷 두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쌀의 기회비용, 쌀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을 찾아보기 위해선 갑 같은 경우는 쌀을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선 노동자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러면 노동자 2개 필요로 한 옷을 생각해보면 쌀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 1명을 더 투입하려면 옷 생산에서는 노동자 1명이 빠져야 되니까 노동자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옷의 양은 절반이죠. 그래서 쌀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옷 2분의 1 단위가 되는 게 갑국의 쌀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 을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을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2 단위가 필요한데 그 2 단위를 옷 생산에 투입했다면 3분의 1개만큼의 옷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국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이 쌀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이 옷 3분의 1 단위가 되는 거라서 어떤 게 더 크죠? 이게 더 커서 쌀 생산은 상대적으로 을국이 더 잘한다. 그래서 2번을 2번. 그래서 갑은 옷 생산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을국은 쌀 생산을 상대적으로 잘한다. 비교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3번 갑국에서 쌀 한 단위는 옷의 2분의 1 단위의 기회비용이 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은 틀린다.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을국의 가용 노동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10시간이라고 했을 때 쌀 2단위와 옷 2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쌀 2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선 필요로 한 노동량 4, 그 다음에 옷 2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선 필요로 한 노동량 12니까 그때 필요로 한 노동량은 16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시간이 10시간일 때는 절대 그 량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자, 다음 6번을 보시면, 자, 전통적 화폐 수량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화폐 수량설 MV 콜 PY에서 화폐의 유통속도, 1번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게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에 대한 견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 이거를 실질 소득, 실질 생산, 이거를 명목 소득, 명목 생산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안정적이다 혹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통화량의 변화, 통화량에 비례해서 명목 소득이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옳은 얘기. 자, 3번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갑자기 화폐 수요가 왜 등장하느냐 했을 때 이 화폐 수량설을 화폐 수요로 해석하게 되면 M은 V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Y 이렇게 돼서 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 부분만을 화폐 수요로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혹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얘기고 4번 실제 GDP 증가율이 3%고 통화 증가율이 4%면 실제 GDP 증가율이 3%,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율이 4%라고 했을 때 얘가 고정적이라고 하면 얘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1%가 돼서 이것의 변화율은 이것의 변화율 더하기 이것의 변화율이니까 물가의 변화율 혹은 인플레이션율은 1%가 되겠네요. 자, 7번 봅시다. 자, 7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단기 총비용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자, 1번 보면 일단 단기 총비용 함수가 Q 세제곱 빼기 6Q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Q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고정비용은 이렇게 숫자로 적혀있는 비용이 있으면 고정비용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고정비용을 갖지 않기 때문에 1번 옳은 얘기고, 자, 2번 시장 가격이 5이면 양의 이윤을 얻는다. 어떻게 알아요? 가격이 5로 주어져 있을 때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하는 완전 경쟁 기업은 주어진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량,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할 텐데 한계 비용은 우리가 총 비용을 Q로 미분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 값은 3Q제곱 빼기 12Q 플러스 12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5랑 같아지는 그 Q값을 찾았을 때 그 Q값을 찾았을 때 그 생산량을 찾아서 이윤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사실은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일일이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자, 총 비용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평균 비용을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해서 평균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을 Q로 나눈 Q제곱 마이너스 6Q 플러스 12.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죠? 2차 함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사실은 이 에버리지 코스트의 최저점을 항상 우리는 찾았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은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 최저점을 찾고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은 에버리지 코스트의 최저점을 찾아서 이 연습을 많이 했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 에버리지 코스트 2차 함수 형태를 그려보면 이걸 이제 미분해서 0 놓으면 2Q 빼기 6, 2Q 빼기 6이 0이 되는 그 Q 값은 3이 돼서 여기 에버리지 코스트의 최저점이 3, 생산량이 3일 때 이게 가장 최저가 되는 거고, 그때의 높이는 얼마가 되나요? 3을 여기다 대입하면 9 빼기 어떻게 되죠? 9 빼기 제가 계산 실수를 했나요? 잠깐만요. Q제곱 빼기 6Q Q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3 2Q 빼기 6이 0이면 Q는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3, 3, 9 9 빼기 3, 6, 18 그 다음에 더하기 12 하면 계산 실수 안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3. 그래서 여기 높이도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가격이 5로 주어지면 우리 이렇게 U자 형태의 평균 비용을 바탕으로 사실은 한계 비용도 계산해보면 아까 한계 비용을 이렇게 계산해 놨죠. 3Q제곱 빼기 12Q 플러스 12. 사실은 한계 비용은 이런 식으로 마지널 코스트는 그려졌을 것이고, 그래서 시장 가격이 5로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5로 주어지면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것. 즉 가격이 3보다만 높으면 우리가 가격이 3이라는 수준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에버리지 코스트의 최저점이 손익분기점이니까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정석대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균 비용 곡선을 그린 다음에 가격이 5이면 이 손익분기점보다 위니까 양의 이윤을 얻는다, 옳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3번까지 가격이 3이면 이윤이 0이다. 요거까지 파악하실 수 있고, 4번 가격이 2면 손해를 보더라도 생산활동을 지속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4번부터 체크하셨다면 1번과 4번부터 체크하셨다면 굳이 2번, 3번 안 푸셔도 괜찮죠. 왜냐면
고정 비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손해를 보면 무조건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2가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7번 문제는 어떤 개념만 알았다면 단기에는 손익분기점과 조업 중단점이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뭐가 없으니까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두 개가 같다. 그래서 가격이 2가 될 때는 손익분기점보다 떨어지는 가격이라서 손해를 보고 그럴 땐 조업을 중단한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8번 봅시다. 다음 자료로부터 주어진 상황에서 XZ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어때요? 단 XZ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며 수요와 공급은 모두 직선이다. 가 XZ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래서 XZ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XZ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돼지고기 먹으면서 상추 수요 늘어나는 것처럼 XZ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XZ 수요가 늘어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 XZ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XZ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XZ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나는 어때요? 자, XZ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대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XZ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하락하게 되겠죠. 자, 다는 어때요? XZ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준다 혹은 한계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다음 라는 어떻죠? XJ의 공급자 수가 증가한다. 공급자 수가 증가한다는 건 공급이 느는 거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실 뭘 본 거예요? 상황이라고 해서 문제가 사실 약간 종합적으로 물어봤는데 문제의 출제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와 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1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2번은 가와 라가 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좀 아쉽게 이렇게 출제하긴 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랑 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1번 보면 가랑 다가 있을 땐 균형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은 줄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줄고 공급이 늘면 거래량이 는다. 이렇게 배워서 이제 가, 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 다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아니니까 1번 틀린 얘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가라가 되면 동시에 벌어졌으니까 사실 동시에 벌어지면 수요랑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이 동시에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이 상쇄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불분명하다. 다만 확실한 건 거래량이 확실하게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쉽죠. 자, 3번 나, 다는 어떻게 돼요? 나랑 다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면 확실한 거는 거래량은 거래량은 확실하게 줄어드는데 이 상대적인 힘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도 있고 마지막 4번 나, 라 같은 경우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 상황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해서 수험생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9번 봅시다. 자, 어느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개 비용은 150으로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대요. 그 다음에 100단위 재화를 생산할 때 평균 고정 비용은 50원이래요. 이때 이 기업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한개 비용은 150으로 일정하대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걸 추론할 수가 있어요? 총 비용이 사실은 150 Q 플러스 고정 비용. 그래서 이제 한개 비용은 얼마로 일정한 거죠? 여기서 보다시피 얘가 마지널 코스트가 150으로 일정하고 그에 반해서 평균 고정 비용은 이 숫자 우리가 픽스드 코스트 F라고 쓰면 평균 고정 비용 average fixed cost는 F를 Q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100단위 재화를 생산했을 때 평균 고정 비용이 5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고정 비용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0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총 비용 함수는 150Q 더하기 5,000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고 1번 100단위 생산에 드는 총 비용은 여기 10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00 그래서 150 1500 15,000 15,000에다 5,000을 더했으니까 20,000이다 맞는 얘기고 2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은 하락한다. 여러분들 이런 총 비용을 바탕으로 사실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평균 비용은 점차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개 비용은 150으로 일정해서 마지널 코스트는 이렇게 150으로 일정한데 평균 비용은 점차 150에 가까워진다. 사실 이게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이자 마지널 코스트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혹은 이 수식은 우리 어디서도 봤었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여튼 2번 옳은 얘기. 3번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가변 비용은 일정하다. 아까 이게 가변 비용, 이게 고정 비용이니까 가변 비용을 Q로 나눈 평균 가변 비용은 150으로 일정하게 되겠죠. 자, 4번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고정 비용은 일정하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문제를 풀면서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었죠. 평균 고정 비용은 무조건 Q가 증가하면 하락한다. 그래서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은 항상 우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이건 만고불변의 절대 법칙이라고 했는데 9번에 4번이 그것에 반대로 설명했으니까 틀린 얘기고 9번 역시 만약에 보기를 4번부터 보셨다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0번 봅시다. 정부가 어떤 공공사업을 투자하고 있다. 이때 순편익의 현재가치합을 PV라고 한다. 사실 뭐 NPV라고도 표현하고 Net Present Value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NPV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PB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순편익이란 사업기간 동안 매기에 발생하는 편익으로부터 비용을 뺀 거고 그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다 더한 게 여기서 PV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자, 이건 사실 투자 함수 파트에서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소비함수 투자함수 파트에서 제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고 객관식 과정에서 우리 국가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NPV가 출제가 돼서 다뤄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업에 투자 비용을 조달하는 이자율은 I, interest rate I가 되는 거고 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은 R 스타이다. 이때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래서 기억 I를 적용한 PV가 0보다 크다면 투자한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수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번 기 편익에서 이번 기 비용을 빼고 이번 기는 할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더
표현해보면 0승으로 할인하면 모든 것의 0은 1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끼는 한 번 할인해주고 그 다음 끼는 2번 할인해주고,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표현해보면 BI 빼기 CI 그 다음에 L 플러스 R에 I를 다 더한 거, 이거를 이제 순편익의 현재가치 혹은 여기선 PV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때 I를 적용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할인율을 R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I라는 걸 쓴 거고, I. 그러면 여기 또 I랑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노테이션만 바꿔서 K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K. K는 0부터 어떤 N기까지 4, 5. 이런 게 이제 편익의 현재가치 혹은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되는 건데, I를 적용했을 때 PB값,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당연히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들을 다 더한 건데, 다만 시점이 서로 다르니까 그걸 현재가치 할 때 할인율로 나눠주는 것 뿐이죠. 여튼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업은 타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니은 R스타가 I보다 높다면, R스타라는 건 사실 뭐예요? 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할인율 값을 R스타라고 여기 표현한 거죠. 이 PV, 즉 순편익의 현재가치 혹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게 사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배웠어요. 내부 수익률. 그리고 그것은 사업 단위당 수익률이라고도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R스타가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면? 시장 이자율, I보다 높다면, 그러면 투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투자하게 되겠죠. 이건 사업의 단위당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시장 이자율보다 단위당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얘기고, 디귿 R스타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PV는 음액값을 갖는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인율을 높일수록 PV 값이 낮아질 텐데 0이 되는,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이 R스타니까 그거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음액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옳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인데, 사실 여러분들 10번은 약간 오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오류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MPV 곡선이 항상 우하향하냐, 즉 우리가 할인율을 지금 I로 썼으니까 I가 증가할 때 MPV가 항상 감소하냐,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외적인 경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후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높아질 때 순편익 현재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는 참이 아닌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이걸 이 제기를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자, 다음 11번을 봅시다. 자, 실업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이 각각 다음과 같대요. 3%, 2%, 5%. 그래서 실업률은 지금 자연 실업률 상태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율이 5%인데,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판단한 통화 당국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자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때 다음에 필립스 곡선과 오쿤의 법칙, 그리고 그걸 따라서 설명했을 때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네요. 자,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파이 t는 거기 파이 expectation 빼기 0.5 ut 빼기 un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필립스 곡선 사실 우리 암기도 어느 정도 되면 좋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오쿤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기 실업률 대비 이번 기 실업률과, 그 다음에 뭐죠? 잠재 GDP 대비 이번 기 GDP 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 이거를 오쿤의 법칙이라고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몇 %였어요? 최초 균형 상태에서는 다 같이 최초 균형 상태에서 자연 실업률도 3%, 실제 실업률도 3%, 그래서 인플레이션율도 5%,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5%, 그리고 실업률이 계속 3%인 상태였다면, 그쵸? 그때 여기 YT 빼기 YP도 0이 돼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뭐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원래는 5%에다가 3%로 낮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배웠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배웠고, 그때 뭘 배웠었냐면 U 파이 평면에서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여기서는 0.5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0.5니까 훨씬 완만하게 그려야겠죠. 0.5. 이 필립스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희생률과 관련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낮출 때 실업률이 얼마큼 증가하는가와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사실 2% 낮춘 거고, 그때 이 기울기가 0.5라는 건 사실은 여기는 4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2만큼 낮추면 실업률은 4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자연 실업률은 3%였는데 7%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럼 4 곱하기 0.5가 딱 4 곱하기 0.5에서 마이너스 0.5죠. 그러면 5 빼기 2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실업률이 7%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 실업률은 3%였는데 이번 기 실업률이 7%가 된다고 하면 이 값이 4가 되는 거고, 이 값이 4가 된다는 건 이 값이 8과 관련된 요 차이가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게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GDP가 작아진다는 거니까 이 8의 값이 양의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8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일단 실업률은 7%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률인데, 여기서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정의를 한 거예요? 현재 경제성장률, 잠재 경제성장률인데, 그래서 잠재 경제성장률을 2%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2%. 그러면 이 값이 여러분들이 4가 되려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값이 8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는 이 값이 4가 되려면 이 값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Y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YT는 얼마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7% YT가 현재 경제 성장률이, 그쵸,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6에다가 2를 빼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이 된다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다음 12번 봅시다. 이제 대부자금 시장 모형이 주어져 있고 고전학파의 모형이라는 걸 추론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투자 지출은 어떻게 되고, 정부 저축은 어떻게 되고, 민간 저축은 어떻게 되고, 균형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사실 여기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투자고, 대부자금에 대한 공급은 민간 저축 더하기 정부 저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정부 저축은 T 빼기 G, 그 다음에 민간 저축은 Y 빼기 T 빼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저축은 어떻게 돼요? T가 지금 문제에서 100, 정부 지출이 120이니까 100 빼기 120 하면 20이 아니고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린 얘기고, 민간 저축은 어떻게 되냐? 자, 민간 저축은 Y 빼기 T 빼기 C인데 Y 1000이고 T가 100이고 그 다음에 C가 50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저축은 400이고 그 다음에 정부 저축은 마이너스 20.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소비 함수가 이자율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자금의 공급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되는 거고,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지금 투자로서 480 마이너스 25R로서 이자율 평면에서 우하향하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균형 이자율을 찾아보면 우리가 대부자금의 공급으로서 380을 찾아놨으니까 이 380 값과 뭐가 대부자금의 수요가 같아지는 그 균형 이자율 R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이 25R이 되니까 R은 4가 되겠죠. 그래서 균형 이자율은 4이다가 맞는 얘기고, 그때 투자는 얼마가 돼요? 균형에서의 투자. 1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하게 균형에서의 투자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균형에서의 투자는 380이 될 것이다. 당연히 요거랑 같을 테니까. 자, 다음 13번 봅시다. 자, 13번은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고, 한 단위당 3만큼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수요는 12-P래. 12-P.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12-Q.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12, 12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소비 측면에선 외부성이 없으면 이게 수요 곡선이자 사적인 한계 편익이자 사회적인 한계 편익 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에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은 2분의 1Q래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완만하게, 그래서 사적인 한계 비용 곡선은 2분의 1Q다. 그러면 시장 생산량은 여기서 결정될 텐데, 문제에서 단위당 3만큼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단위당 피해 3을 더한 소셜 마지널 코스트는 여기에다 2분의 1Q에다가 3을 더한 게 되겠죠. 그러면 최적 생산량은 여기가 최적 생산량이다. 자,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생산량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이 줄여야 하는 생산량, 즉 이 둘의 차이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균형을 찾아보면 이 수요 곡선과 PMC가 같아지는 그 Q 값을 찾으면 2분의 3Q가 10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3, 4,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시장 생산량은 8이지만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이 2분의 1Q랑 그다음에 12-Q가 같아지는 2분의 3Q가 9가 되는, 그러면 얼마가 되죠? 2분의 3Q가 9가 되면 Q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최적 생산량,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6인데 시장에서는 8만큼 생산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4번. 14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비용 했을 때 사실 크게는 그게 예상이 됐냐,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냐, 예상을 못했냐,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게 뭐 부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그래서 사실 이제 4번을 바로 보시면, 14번에 4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 사실 이게 더 큰 게 뭐죠? 예측 못한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측 못한 인플레이션이고, 그때는 누가 유리하다? 채무자가 유리해진다. 반대로 채권자는 불리해진다고 했었죠. 직관적으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실물 가치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나중에 돈 갚으면 그때는 그 돈의 가치는 나중에 약간 적어지는 거니까 나중에 돈 갚는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4번에 4번은 반대로 표현했죠.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 그러면 이 유리 분리 정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불리해지고 채권자가 유리해지겠네요. 그거를 이제 대여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된다? 대여자가 누구예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유리하고, 그러면 대여자에게서 차입자로 이전되는 게 아니고 차입자에서 대여자로 이전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4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1, 2, 3번은 너무 쉽게 1번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혹은 그게 예상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기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화폐 보유는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화폐 보유를 줄이고 화폐 보유를 줄인다는 게 더 자주 은행에 방문함에 따라서 구두가 달린 구두창 비용 그래서 예상을 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구두창 비용이 있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1번과 관련된 얘기고 사실 2번은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에다가 화폐의 뭐죠? 실질 가치를 낮추는 거니까 그래서 민간 부분으로부터 정부 부분으로 부가 이전된다 이런 것도 배우셨고 다음에 이제 사실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메뉴 비용이 존재하게 되는데 메뉴 비용이 큰 기업과 메뉴 비용이 작은 기업 둘 중에서 메뉴 비용으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은 그걸 조정하지 않는다. 메뉴 비용이 큰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럼 상대 가격의 왜곡이 발생해서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후생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다음 15번. 사실 이제 15번은 어때요? 15번은 너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두 재화 중 하나가 비재화라고 했을 때 x제, y제에 대한 무차별 곡선에서 하나가 비재화면 우리가 우상향한다고 했었죠. 일반적인 재화일 때 우하향하게 되는 거고 하나가 비재화라면 우상향하게 되니까 그때는 기울기가 음이 아니고 양수고 정답 쉽게 1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 둘 다 재화일 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는 우리가 한계 대체율 혹은 접선의 기울기가 x제 한 단위가 대체할 수 있는 y제량 그걸 한계 대체율이라고 표현했는데 x제 소비가 늘어날수록 x제 한 단위가 대체할 수 있는 y제량이 줄어든다. 그 얘기는 선호책의 볼록성을 가정한 거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면 원점에 대해서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게 된다. 그다음 3번 완전 대체 관계가 있을 때는 절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고 어떻죠?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는 거고 완전 보완 관계에 있는 거 4번 같이 그때는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사실 이 완전 보완제는 한계 대체율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4번도 사실은 약간의 여지는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여기서는 MRS가 무한대 여기서는 0이면 이것도 큰 틀에서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건데 물론 엄밀하게 얘는 MRS라는 걸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꺾인 점에서 그래서 굳이 출제자분이 4번을 출제하신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사실 한계 대체율 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은 한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 16번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동 수요 독점은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가 재화시장 독점과 유사하게 요소시장에서의 수요 독점 역시 자중 손실을 야기하는 거 우리 봤었고 2번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 P 곱하기 MPL 혹은 MR 곱하기 MPL 이게 우하향하는 이유는 MPL이 노동이 증가할 때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여러 번 각종 기출에서 풀어봤었죠. 자, 3번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수준은 노동의 한계 비용, 노동의 한계 지출과 한계 수입 생산에서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건 어떻죠? 여러분들 수요 독점에서는 노동 공급 곡선이 있으며 거기보다 상방 영역에 MFCL 노동의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 위에 있었고 그것과 MRPL이 같아지는 여기서 노동량을 결정하긴 하는데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동의 한계 지출과 한계 수입 생산이 같아지는 점에서의 높이, 여기가 수요 독점 상황에서의 지불하는 임금이죠. 근데 이 문장도 사실은 조금 안 좋긴 하죠. 큰 틀에서는 노동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생산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최적 노동량을 결정하고 그러면 2번도 약간은 딴지를 걸려면 걸 수는 있어요. 다만 이 높이에 해당하진 않고 여기에 해당한다. 기 때문에 출제자가 틀리게 출제하신 것 같은데 굳이 따지면 약간 딴지 걸 여지가 있긴 하죠. 자, 4번 근로 또는 정상제, 근로 또는 여가를 택하는 노동자의 공급 곡선이 후반골절하는 것은 우리가 여가가 정상제이면서 뭐가 뭐보다 클 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때. 이건 여러 번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자 17번 보시면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한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의 순수치 요소소득 경상이전 이런 거는 0으로 가정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혹은 x 마이너스 n 이렇게 썼을 때 자, 민간 저축이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죠? y 이걸 넘겨서 y 빼기 c 빼기 g 빼기 i가 요걸 우리가 nx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얘를 y 빼기 t 빼기 c 플러스 t 빼기 g 해서 민간 저축 정부 저축 빼기 투자가 순수출 혹은 경상수지 이렇게 쓰면 민간 저축이 증가했을 때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하면 이제 다른 요건이 일정하다고 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지만 1번에서 항상 개선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얘가 증가하더라도 얘가 감소하거나 얘가 증가하면 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틀린 부분이고 자, 2번 국민저축이 투자지출보다 크대요. 이걸 국민지출 얘가 얘보다 크다면 얘가 항상 흑자가 되는 거고 3번 경상수지는 국내 총생산에서 경상수지는 국내 총생산에서 뭐를 뺀 거?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을 빼서 뺀 값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고 이걸 뭐라고 했었죠? 총생산이라고 하고 이거를 한 대 묶어서 CIG 얘를 한 대 묶어서 총사용액 A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Y 빼기 A, CIG를 A라고 하면 그래서 국내 총생산보다 총사용액이 작다면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총생산보다 총사용액이 작다면 이 텀이 양수가 되는 거고 양수가 된다는 건 순수출이 양수 혹은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거죠. 자, 18번 봅시다. 독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독점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과 달리 상품 차별화를 한다. 여러분들, 독점은 경쟁하는 기업이 없어요. 굳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차별화, 제품 차별화가 의미 있는 시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점적 경쟁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점 시장에서도 제품 차별화가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제 일단 기억은 틀린 얘기고 니은 자연 독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자연 독점이라는 건 규모의 경제에서 우위를 갖는 기업이 전체 생산량을 증가하는 거 전체 생산량을 많이 생산했을 때 평균 비용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니은 옳은 얘기. D가 정부는 독점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도록 유도하는 가격 규제를 통해서 독점력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한계 비용에 맞추는 거. 완전 경쟁은 이게 가능하지만 독점은 이게 안 됐으니까 정부가 이런 가격 규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리얼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완전 경쟁 기업과 달리 항상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아니죠.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 이건 모든 시장에서 적용되는 거고, 다만 완전 경쟁에선 요거까지 같아지는 거죠. 자, 19번.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트릴레마 혹은 impossible trinity라고 표현하는 거, 3위 불가능성, 세 가지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정적인 환율, 그걸 이제 고정 환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안정적인 환율. 거기에다 이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의 자주성, 통화 정책, 독자. 그다음에 당연히 자유로운 자본 이동. 개방이죠. 우리가 ISLMPP, 자유로운 자본 이동,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자본 이동이 완전할 때 고정환율 제도를 하면 통화 정책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변동환율 제도에선 통화 정책이 가능했었죠. 변동환율 제도라는 건 통화 정책을 갖게 되면 환율이 고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좀 출제가 되긴 했는데 아마 좀 못 보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번은 정답 2번으로 찾으실 수 있고, 마지막 20번 이제 솔로 모형이죠. 자, 노동 증대형 기술 진보가 있대요. 우리 솔로 모형 중에서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는 솔로 모형이 있었고, 지금처럼 기술 진보를 고려하는 솔로 모형이 있었다. 다른 점은 크게 차이 없고, 다만 여기 K, Y, 그래서 여기 Y가 있고 밑에 S 곱하기 Y가 있는데, 이 수 원점에서 뻗어져 나가는 직선에서 M 플러스 델타 뿐만 아니라 여기 기술 진보율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K랑 Y가 1인당 자본, 1인당 소득이라는 말 대신에 유효노동 1인당 자본, 유효노동 1인당 소득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고, 기술 진보를 고려하면 제가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솔로 모형에서는 무조건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뭐라고 했었죠? 증가율은 기술 진보율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선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0이 되는 거고, 기술 진보율을 고려하면 기술 진보율만큼 1인당 소득이 증가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인당 산출 혹은 1인당 소득은 기술 진보율과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 맞는 얘기고, 자, 황금률 수준의 자본 축적은 우리 황금률은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Y가 K의 알파로 표현됐을 때 요만큼 저축을 하면 저축률이 요것과 같을 때 황금률이 달성된다. 그거는 여러 번 계산 문제도 풀고 말 문제도 풀었던 거고, 저축률이 증가해도 1인당 산출의 성장률은 변화가 없다. 저축률이 변화하더라도 사실은 저축률이 증가하면 순간적으로는 유효 노동 1인당 자본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유효 노동 1인당 소득이 증가하지만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다시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기술 진보율로 멈춰버리니까, 기술 진보율로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하니까 3번 저축률이 증가하더라도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산출량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다 옳은 얘기죠. 4번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면 유효 노동 한 단위당 자본이 증가한다. 그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기술 진보율인데 기술 진보율이 증가하면 균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균제 상태,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유효 노동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효 노동 1인당 산출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인데 직관적으로 기술 진보율이 증가하면 기술 진보율 제가 어떤 예로 들었었냐면 이게 물리적인 1인당 자본량이 아니고 기술 진보를 고려한 노동 1인당 자본량이기 때문에 기술 진보율이 증가하면 그 노동 1인당 자본량을 감소하는 게 직관적이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얘기로서 사실 20번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 진보 고려한 모형이 국가직 7급이나 9급에서 많이 출제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1, 2, 3번은 강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아셨다면 4번은 물음표지만 1, 2, 3번이 맞다는 걸 바탕으로 4번을 답으로 찾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이번에 고배를 마시게 된다면 또 잘 준비하셔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